제일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6시 반에 만나기로 했지만 다들 뭐 50분쯤 올 것 같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또 막상 가려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출발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가 20박 21일 동안 6,800km를 이동한 이유다.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하와유 임정이다. 짐이 제법 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총 몇 킬로 됩니까? 이게 9kg, 이게 12kg, 21kg. 11킬로? 제 몸의 반을 들고 있네요. 몸의 반인가요? 반이라고 해주죠. 진짜 제일 기대한 장소에 가는데 지금 완전 너덜너덜 장비 먹통되고 춥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걷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뭐 우비로 뭐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쉽지 않네요. 임정에 발걸음을 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네요.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어떤 집인지 특정이 안 돼요, 여기서. 不知道吗? 모르겠다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谢谢. 谢谢. 내려간다. 아닌 것 같아. 전혀 모르는 눈치야. 가자.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했던 장소. 두 사람이 시계를 교환했던 역사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곳. 우리는 상하이 원창리 13호를 여정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충남 예산 출신의 윤봉길 의사가 4월 26일 날 애국단에 가입하는 가입 원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의거 전날에 미리 가서 홍커공원에 가서 답사를 하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위치는 변했어요. 그냥 건물 그냥 터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원창리 13호에 지금 보면은 이 집 13호, 원창리 13호 이 집이라는 것만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는 새로 샀으니까 이제는 자기에게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김구 선생에게 여기서 이제 시계를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에게는. 이 시계는 2원이고 6원이고.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홍콩공원까지 제가 볼 때는 좀 거리를 좀 뜻하는 것 같아요. 1932년 4월 29일 오전 7시. 원창리 13호를 출발한 25 청년 윤봉길은 1시간 뒤 홍커우 공원에 도착한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 폭탄과 물통형 폭탄이 들려 있었고 4시간 뒤 윤의사는 의거에 성공한다. 여기가 바로 그 너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신공원, 노신동상 앞에 이렇게 너른 광장인데 여기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곳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의거지는 저 안쪽에 있지만 저 안쪽에는 이 정도로 그 전체 병력들이 병력들이 사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곳이 당시에 폭탄을 던진 곳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입구인데 딱 써있죠. 윤봉길 의사 한국어로 생애사적 전시관. 우리 티켓을 사야 돼요. 15원. 여기가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지라고 지금 써 있는 건데 1932년 4월 29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폭탄을 던져서 사열을 하고 있는 일본군을 향해서 단상 위에 폭탄을 던져서 4m 정도를 뛰어가서 폭탄을 던졌다. 물론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와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형 자체는 제가 볼 때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 앞에 우리가 들어왔던 그 루신 선생 앞에 있는 광장이 오히려 의거지가 아닐까 하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죠. 낙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중국 정부와 항일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의거 현장에서 붙잡힌 윤봉길은 상하이 파견 일본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폭발물 휴대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는다. 근데 눈물샘이 안 멈춰요. 에? 왜 그래? 여태까지 알던 김혜주. 왠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혜주 씨가 힘들어서 저기에 지금 대입을 한 거야. 내 삶은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울어요. 에? 힘들어서 그렇죠 뭐. 아니요, 그냥 진짜 공부하면서 그냥 느낀 거를 직접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냥 영상으로 표현해 놓은 거 보니까 나 진짜 아까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냥 내가 많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냥 진짜 이제서야 와본 것도 죄송하고, 그냥 죄송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 잠들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항일 민족운동 선열들의 성스러운 그곳을 운동장으로 턱 막아버리고 공원화 시켜버리고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저도 저거 많이 가봤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독립의 민족의 아버지들, 가장 중요한 그런 독립투사들, 이분들의 머리 위에 방공을 얹어 놓는 모습, 그건 어떻게 본다면 조상들의 그 선산에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데 미운 형제를 비방하는 뭐 글이나 현수막이나 또는 비석 같은 걸 조상들의 묘 머리에 얹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집안이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어떤 가족들이 그걸 그대로 용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그것이 벌어진 거거든요. 윤봉길의 홍커우 의거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전환을 맞는다. 세계 만방의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힘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4년을 지킨 상하이를 떠나야만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김구 선생을 비롯해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은 자싱으로 도피했다. 왜 자싱이었을까? 중국인 저보성 선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게 삼국지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펑요. 만화책을 봐도 펑요. 다 펑요. 그리고 끝까지 챙겨주는. 아니야, 펑요예요.
홍요. 욕 같다. 떡시환. 욕 같아, 욕 같아. 뒤에 아저씨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주 말을 하는 거랑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라 생각되니까 홍요. 중국 사람들이 그 진짜 실제로 의리가 되게 있대요. 여기가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급하게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임종 요인들이 2년을 머문 곳이에요. 매만가 2년 동안은 안전이라고 아니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표현하기 좀 거겠지만.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기차로는 지금 자신과 상하이가 4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당시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워낙 폭발력이 컸기 때문에 그 상하이에서 15년 가까이 살았던 그 정말 가세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주부청 선생의 일가와 임종 요인들이 이곳 사진 속에서 함께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주목할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실사파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크기로 지금 사진을 확대해 놨잖아요. 이 사진의 한 장이 중국과 한국의, 한국과 중국의 그 의리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김구 선생 목에 300억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겨줬어, 2년 동안.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주부청 선생의 양아들, 주부청 선생의 친아들이에요. 저봉장. 저봉장 선생이에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망해버린 나라의 정부 요인들을,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일제의 그 감시망을 피해서 자기의 집을 다 내주고, 그 공간에서 내준다는 게 진짜 쉬운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수년을 살게 하고, 여기서도 위험하니까 자기 며느리의 집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내주고. 이게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독립이라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맞아. 맛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진짜 쉽게 얻은 것들이 하나 없는데 나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한국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면은 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 우리가 독립의 과정이, 그 중요한 과정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공부할 기회조차 없게 만드는 교육 현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상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니까 와도 건물이네, 김구 선생 가족 살았네 하는 그 정도. 여기까지 물론 찾아오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선배 설명 없었으면 그 정도만큼의 감동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리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와서 그냥 띡 보고 말았을 것 같은데. 저보성 선생은 왜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난을 도운 것일까? 당시 저보성 선생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간부로 상하이 법과대학 총장이자 항일구원회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특별한 인연도 없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윤희사 의거 후 일제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항일 동지라는 이유로 목숨을 내걸고 도운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숙소가 여기서 그래서 도망을 그러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도망갔던 쉐쉐 sorry. 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저기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대화가 잘 안 통하긴 하는데 조심하고 발. 김구 선생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밑으로 도망을 가서 밖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걸 열어서 밑으로 해서 밖으로 도망가게끔 바로 갈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무셨던 곳은 여기고. 그렇군요.
지금 이 문을 열어서 급히 도망을 이곳으로 치었어요. 밖으로 지금 보면은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배를 타고 이제 선상 생활을 이곳 나누에서 하셨던 겁니다. 급한 상황들이. 그 저 창에 붉은 고추가 걸리면은 안전하다는 뜻이고 검은 적삼이 걸리면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백범 선생이 주해보와 함께 이곳 나누를 돌다가 저곳의 표시를 보고 돌아올지 말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면은 김구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찾아올 때 배를 타고 오잖아요. 당시를 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실제로 나무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만나는 게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네. 중국인들은 80년도 더 된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들의 피난처를 지켜나가고 있다. 마치 저보성 선생 일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목숨 걸고 지켜준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김구 선생과 임정 요인들의 피난처는 썰렁하기만 하다. 한 달에 100명 정도 오고 이번 달에는 저희 4명이랑 그리고 9일날 3명 온 거 말고는 없대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래도 마련해준 공간인데 발걸음이 닿지가 않으면은 없어져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없어지면 안 된다. 걸음이 닿지가 않으면 없어져. 빼곡하게 그 종이에 빈칸들이 자꾸 쌓여갈수록 이 공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날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다 하는데 그 옆에가 다 빈 공간이야. 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곳이 잘 못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다를 평가할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이 마찬가지지만 관심의 차이예요. 와서 봤을 때 일단 와서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쉽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몰랐으니까. 아쉬워. 물론 우리도 몰랐지만 아쉽네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6월 달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온 게 7명. 저희 포함 7명. 우리 4명 포함해서 7명이라는 게 그 3분 누구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까지 와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왜 목숨 바쳐가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려 한 것일까? 난징에 있는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에 가서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확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고 박영심 할머니는 1939년 17살 나이에 일본인 순경에 속아 난징의 위안소로 끌려왔다. 박영심 할머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며 하루에 많게는 30명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이후 박영심 할머니는 강제로 임신을 하게 됐고 위안소에서 유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의 졸속 합의와 일방적인 발표에 크게 분노했다.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이에요? 네, 앉으십시오.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를 또 움직이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무시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미리 이렇게 뭐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게 할 일이 뭐예요 당신네들.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은 어떻게 난징 최중심부에 들어선 것일까? 평안도 출신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2003년 11월 21일 박영심 할머니는 리지샹 위안소 현장을 찾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라고 증언했다. 당시 난징은 재개발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중국 정부는 재개발을 막아 이곳을 보존하고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다. 저희가 지금 진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한 번 한 번 발걸음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진짜 바뀌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은 난징에서 임시정부의 이제 그 요인들이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김원봉 선생을 비롯해서 이 의열단 그 애국지사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항일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난징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배를 하고 나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차별적으로 생긴 곳이 난징을 점령하고 나서 생긴 게 바로 위안소예요. 그때 한국에 있는 수만 명의 소녀들이 끌려온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힘을 잃고 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 피해자들을 국민들이 그대로. 저도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에 왔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어떡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소녀상 하나 세우는 것도 되게 어렵게 세워가고 있고 술집회 그것도 그렇고 그냥 반성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리지샹 위안소 유적 진열관은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상과 증언들이 충격적이다. 아픈 역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초를 쌓았던 인물. 우리가 잘 몰랐던 애국지사 예관 신규식 선생이다. 1905년 예관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켰다. 실패하자 독을 마셨고 구사일생했지만 오른쪽 눈을 잃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다시 한번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겨우 살아났지만 망해버린 조국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선생은 1911년 상하이로 망명했다. 선생은 힘을 모으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이후 국제도시 상하이로 애국지사들이 모여들었다. 你说那个韩国的总统，对呀，就在这里住过，就这儿。就这里要装修，人家在装修。 지금 수리 리모델링 중이래요. 저기를? 그럼 왜 그 역사적인 것 때문에? 为什么找？那个时候不是日本人嘛，日本人也侵略韩国的呀。对。他逃亡政府嘛，逃亡政府有一个总统是的。我带你上去看那个家。我只记得。그죠. 上来啊！你们要看，就那个房子，没有什么新颖的。 이거 거의 최초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예관 신규식 선생이 100년 전에 살았던 집 문 앞입니다. 여기 사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중국 분들이 이 남창로 백농 5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곳만 해도 사시는 분들이 지금 몇 가구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사시는데 여기 사시는 어머니 한 분이 중국 분이 저희를 이제 안내를 직접 해주셔가지고 이 집에 예관 선생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나무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먼지가 그대로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100년 전에 예관 선생이 중국의 그 혁명가들과 친분과 교우를 만들면서 싸우면서 이 기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거점이에요. 당신이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아까 올라와서 딱 여기서 이 먼지 쌓인 이곳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나 예관 선생이 살던 남창로 백로 5호도 아무런 흔적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 다음 날 우리는 예관 선생이 잠들었던 묘지를 찾아갔다. 1993년 선생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선생은 70년 넘게 상하이에 잠들어 계셨다. 제일 끝이에요. 여기가 만국공묘의 아마 제일 왼쪽 끝자락인데, 네, 제일 끝자락인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좀 가슴 아파하고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어젠 또 더더욱이 우리가 또 집까지 봐버리는 바람에 예관 신규식 선생.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솔 씨가 붉은색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좀 뭐랄까요, 예관 선생님한테는 이상하게 국화꽃 드리고 싶지가 않았어. 예관 선생님한테는 그냥 조금 붉은색 꽃 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선생님이 살다 간 인생을 한 번쯤이라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영전에는 하얀 꽃보다는 붉은 꽃이 너무 어울려요. 그냥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끊임없이 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만의 그 강직한 방식으로 살아온 방식이 불같이 달렸어요.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뺏겼을 때 1905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독약을 마셔서 인생을, 자기 그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눈이 이제 시신경이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예관이라는 흘겨본다는 뜻의 그런 스스로의 상태가 됐고, 지금 힘을 모아도 뭔가 펼쳐내기에 부족한데 다들 자기들의 주장이 너무 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을 40대 이 초중반에 마감을 하신 거예요. 한평생 불같이 살았던 예관 신규식 선생. 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일까? 우리는 그곳에 갔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서금 2로. 서금 2로라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정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김신부로라고 명명된 거리였어요.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서금 2로 어디선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탄생한 거죠. 그곳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가 1호 청사인데 1호 청사. 위치를 못 찾는다는 게 조금 그렇지. 씁쓸해요. 근데 씁쓸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이 임정박물관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중국에는 남아있다는 지금도 가서 게 알겠잖아. 자체가 그냥 길거리예요. 이 길거리에서 우리가 촬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여기 다야 막 이런 네, 느낌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좌측에 있을지 우측에 있을지 그냥 여기서부터 다 김신부로예요. 서금 1호야 지금. 근데 이 어딘가의 이 건물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여기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3.1 독립만세운동 99주년,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 선순환, 평화 경제론만 언급하고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는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끝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 사저 이화장을 방문해 건군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 1948년 8월 15일이 유일한 건국절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건국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서금 1호에 제대로 된 표지석 하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뿌리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 어딘가에 최소한의 비석이라도 세워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의무감이어도 좋아요. 그냥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걸음이 닿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그 길이 되다 보면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무야, 의무 이거. 필수.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보면 별 감흥이 없죠. 근데 그냥 아까 쓰레기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의미를 알고 찾아오면 그만큼 느끼는 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이 김신부로, 그러니까 서금 1호가 출발하는 지점 어딘가에는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요. 작은 돌 하나라도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리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는 어디에 있을까? 대한민국이 탄생한 서금 1호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회의종로다.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통합정부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가 옛날에는, 지금은 해종로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명동 같은 곳이에요, 중국에.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합의로라 불렸어요. 날빛잘 써가지고 길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엄청 길어요, 합의로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저 H&M 건물, 저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로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요. 내년도 임정 100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린 100년이 되는 해에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나아가서는 북한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 통일 작업에 저는 이게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간단하게 표지석 하나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우리도 기념사진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임정 몇 번째? 두 번째 청사. 두 번째 청사. 예술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누가 여기서 그런 걸 알겠어요. 한층 한층 다 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전형적인 그 매장이잖아요. 1층 잡화 및 여성, 2층 여성 전문, 3층 퀴즈, 4층 남성. 진짜 너무 살짝 흔적도 정말 100년 전이라지만 이곳이 임정청사. 이곳이 다락방이었을까요? 3층이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건물이 되게 높아 보여가지고. 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곳에 와서 쇼핑하러 와서, 아, 이곳이 우리 100년 전에 찍었던 곳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지만 혼란을 겪을 때 일제가 그 어떤 인물보다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의열단 의백 김원봉이다.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는 한마디로 강한 인상을 남긴 역사 속 인물. 그런데 우리는 영화 속 이미지 말고 실제 김원봉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약상 김원봉 장군의 발자취를 쫓았다. 어디요? 이 간판. 저거 지금 가려놨잖아요. 상해, 의류, 직판장 뭐 이런 거네요. 그러네, 가려놨네. 그걸 지금 가려놓은 거예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옛 모습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현재 거리에 있는 건데, 독립기념관에서 이곳에 왔을 때는 1층이 원래 진료소였어요. 진료소. 네, 맞아요. 진료소였고, 근데 분명한 건 이 집터입니다. 여기에 김원봉 장군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왜? 옆에도 바뀌었네요. 아, 옆에도 살짝 바뀌었고, 옆에도 여기 이거 아니, 바뀌었어요. 아예 바뀌었어요. 네, 다만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거는 172호라는 거예요. 여기는 확실해요. 독립기념관에서 얘기를 했던 곳이고, 되게 이분들한테는 의미가 전혀 없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공간으로 곳이죠.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됐어.
김원봉이 중국어로 뭐예요? 찐원 찐위엔이지. 찐위엔 몰라요. 붕 아, 팀부동 나오네. 약산. 잠깐 이쪽으로 가서 좀 길 가운데 있지 말고 여기서 좀 바라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너무 하찮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겐세일 해가지고 진짜 그냥 남는 장소에 사가지고 막 아무거나 물건 넣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뭐 하찮게 쓰여진다 기보다도 참 이게 지금도 사실 많이 허름한데 그 42년도에는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이걸 옛 흔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마 그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고장 몇 년 계속 전에도랑 또 다르잖아요. 계속 지금 뜯어고치고 계속 그 과정이라. 근데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김원봉 선생님의 흔적은 천대받아. 너무 천대받아. 김원봉 장군은 1932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다. 난징 외곽 산기슭에 위치한 천령사는 조선혁명 간부학교 3기 학생들이 일제의 압박을 피해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다. 시인 이육사와 작곡가 정율성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이다. 그러나 조선혁명 간부학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해요. 지금 앞에 공장들이 다 이미 길을 막고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이거 하나야. 길이 여기예요? 여기예요. 와. 그러니까 올 때는 항상 운동화랑 긴 바지를 항상 좀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저만 풀 세팅을 했네요. 저도 풀 세팅했어요. 여기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곳이에요. 다들 모기랑 조심하십시오. 올라가 봅시다. 튼튼한 제가 앞장을 서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이거밖에 안 남아서 거기 아까 개똥 있더라고요. 조심하고요. 여러분 쿨토시를 쓴 제가 잡고 있으니 발 조심해. 걔도 여기로 온다니까? 길 지나갔다는 거지. 뭐 똥 밟을 수야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와 여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유념해야 될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조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 20대 청년들이 난징까지 와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자발적으로 학교로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지금 엄청 시기가 지났는데도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근데 어떻게 찾아오셔도 문제는 진짜. 여기를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누구나 오면. 이렇게 독립운동의 거두가 만들어 놓은 이곳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역사 과오예요. 과오 정말. 아 속상해. 그런데 여기가 사당이네. 여기가 지금 사당이에요. 용감한 해주씨. 나 무서워가지고 지금. 오. 사당입니다. 도교 사당. 우와. 여기는 그래도 관리가. 야, 여기는 관리가 되어 있네. 여기는 사당이니까, 도교 사당이니까. 근데 관리를 안 하는 도교 사당인 거죠. 그럼 제가 옆방도 문을 열어볼게요. 과일도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와서 아마 하루에 한 번이나 오긴 오겠죠. 나는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유지가 되면 엄마 왜? 아니 걸려서 왜 걸리나? 엄마 야! 이렇게 성질이 나와 버렸네요. 근데 이곳에서 아마 머무셨겠죠, 같이. 안 믿긴다.
뭐 상상해봐도 이런 나무 판자 위에서 주무셨을 뭐 그 정도 상상이나 해볼까요? 최소한 김원봉 선생과 그 조선 의용대의 사진이라도 아니면 여기에 조선 혁명 간부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했다는 그 최소한의 얼음이라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넓지가 않아가지고 맘먹고 이렇게 한 번만 싹 손대도 금방 깨끗해질 것 같은데.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서 내가 펜은 있지만 펜으로 여기다 기록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너무 아무것도 안 남아. 이게 지금 그나마 남아있다고 하는 곳인데 너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서. 맞아요. 사실 문 열 때마다 무서웠고. 그게 더 하나. 여기 이렇게 막 식탁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몰라, 판단이 안 되나.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교육을? 네, 여기서 이런 넓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가 넓은 공간인데 네, 여기서 뭔가 훈련을 진행했을 것 같고. 비단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윤세주 열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치학 교수였어요. 군사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력 단련과 군인으로서의 기본 체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육체적 훈련도 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장교로서의 그 정신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훈련 양성을 위해서도 교육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네, 여기 안에서 뭔가 교육을 받았을 것 같고 여기서는 체력 단련을 주로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만으로 26년이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 2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민족의 큰 별, 김구 선생이 걸은 길을 알면 그리 말할 수 없다. 2018년 여름, 우리는 김구 선생이 처음 피격을 당했던 중국 창사 남목청 구호를 찾았다. 남목청 구호는 조선 청년 이윤환이 총을 들고 창사 남목청 구호 회의장에 난입해 김구 선생을 저격한 장소다. 일제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김구가 조선 밀정의 총에 맞아 비극의 현장이 될 뻔한 곳이다. 보다 나은 통합을 위해서, 보다 나은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세 개의 정당, 김구 선생의 한국국민당과 그리고 처음에 김원봉 선생과 같이 참여했던 조서왕 선생의 한국독립당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거기를 나와서 이곳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청청 장군이 만들어 놓은 조선혁명당 이 세 군데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합당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근데 광락원 여사가,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안타까웠던 게 수십 년을 항일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몸에 총이 박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감옥에 갇힌 적은 있었지만 한번 잡히지 않았던 선생이 우리 민족의 이윤환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총탄이 박히는 거예요. 김구 선생의 행적 중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키워냈다는 점이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공습에도 김구 선생은 임정 요인들과 함께 피난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쉽지 않았다. 1938년 7월, 창사에 머물던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 총통이 내준 기차 한 칸에 의지해 중국 남부 광저우로 피신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저우에서 처음 정착한 곳이 봉삼백원이라는 건물이다. 2017년 초 광저우 총영사관은 온전히 보존된 봉삼백원의 위치를 찾아냈다. 우리말로 불산이란 도시에 가서 잠깐 류저우로 옮기기 전에 머물긴 했지만
임정의 26년 역사상, 27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저우. 지금 혹시 뭐 어떤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지금 일반 민간인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 분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로 형성이 돼 있네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우리 정부의 특히 여기 지금 영사가 이 광저우 지역의 영사가 노력을 해서 이곳이 우리의 역사적 지역이라는 걸 밝혀낸 거고 작년에 밝혀냈습니다. 임시정부 98년에 발견을 한 거잖아요. 내년이면은 100년이에요. 네. 여기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사야 돼요. 여기를 사던가 아니면은 뭐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동의를 얻어서 뭐 한켠에 무언가를 뭐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지 뭐 어디서만 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저희의 바람이고 그래도 저희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고난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자리 잡으면서 진정이 됐다. 우리 민족사 최초로 이뤄진 좌우압작 덕분이다. 그제야 완벽한 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18년 7월, 우리는 그곳에 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이곳에 최초라니. 2017년 12월에 이곳에 방문을 해서 지금 보이는 저 계단에 서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각 요인들과 함께 마치 임정 요인들처럼 1945년 11월에 이곳을 기부 선생과 임정 요인들이 떠날 때 그 모습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여기 와서 사진 한 장 그렇게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다. 유학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해설사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우리가 만난 유학생 유성목 씨도 마찬가지였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공호로 사용됐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헐려서 없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문만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수도가 이곳 충칭이었었는데 일본이랑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충칭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군의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8년부터 44년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게 되는데 폭격이 이제 충칭 대공습 사건으로 이제 중국인들한테는 많이 유명한 사건이고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청사 한 곳이 불타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죠. 피해가 있었기 맞아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방공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사용하셨던 집무실이고 이동영 선생이 집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숙소도 같이 이곳에서 사용을 하셨고요. 아이고 차에서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군은 해방 후 3개월이 지난 1945년 11월 미군정의 강압으로 임시정부 주석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복귀한다. 이후 서울 경교장에 임시정부 청사를 꾸린다. 김군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26일 민족의 큰 별 김구가 진다. 오후 12시 50분 육군 포병부대 소위 안두인은 경교장 2층에 오른다. 집무실 창가에 앉아있던 김구 선생을 향해 안두인은 가슴에 숨겨놨던 총을 꺼냈다. 경교장에 총성 4방이 울렸다. 2발은 몸을 관통해 유리창을 뚫었고 2발은 폐와 아랫배를 관통했다. 김구 선생을 저격한 안두인은 태어난 얼굴로 체포당하기를 기다렸다.
너무 왜곡됐어요. 태극기의 가치가 폄하되고 진짜. 그리고 이거를 일부 극우 단체들이 태극기를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이냐 이걸 점유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이제는 왜 우리가 이거를 왜 제대로 모든 청년들이 여행 다닐 때 저는 태극기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갖고 있고 나가는 순간 국가대표 되는 건데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왜 와, 여기서 보는 태극기는 느낌이 달라요. 일하면서 제가 봤던 태극기는 다 이제 그런 다른 태극기였잖아요. 태극기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저를 중계하면서 태극기 봉으로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